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을 계속하는 과정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빨리 들이닥치지 않고 고용이나 이런 모든 상황이 좋게 들어가면 생각보다는 고통의 기간이 길어져요.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오늘은 4월 셋째 주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치솟는 미국 CDS 프리미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지난 사례를 보면 이런 국채 한도액 증액은 막바지에 항상 타결이 됐습니다. 설사 타결이 안 돼도 며칠 정도의 잠정 부도 사태 이후에는 항상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거 너무 반복되는 이벤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에는 생각보다는 조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득한 부채 한도액은 31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미국 정부가 집행한 금액이 31조 달러를 넘어서서 지금 한 31조 5천억 달러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을 협조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재정적자에 즉 부채 한도를 의회로부터 항상 이렇게 허가를 받는 이유는 원래 미국의 돈은 예전에는 미국 정부에서 직접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국 초기에도 그랬고 남북전쟁 당시에도 그렇고. 그런데 정부가 돈을 발행하면 이른바 그걸 정부권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기본적인 속성이 돈을 많이 찍어내서 경기가 잘 돌아가게끔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부한테 통화 발행권을 주면 항상 그들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찍어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면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결국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입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알거지가 되다시피 하는데 미국 국민들이 이러한 사태를 한 2번 겪고 나서 다시는 통화의 발행을 정부에 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통화의 발행을 은행에다가 주고 그 통화 발행을 관리하는 권한을 의회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를 은행권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권과 대치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통화 관리의 책임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돈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권도 없고 함부로 국채를 찍어내서 통화량을 늘릴 수 있는 재량권도 없습니다. 의회가 정해준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 적자를 봤을 때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이 집행부서이지 그 한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정부가 부채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 어마어마한 미국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들이닥친 2020년에는 미국 국채를 3조 1천억 달러를 발행했는데 즉 미국 국채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결국 그만큼 미국의 재정에 적자를 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미국 예산이 한 6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들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걷어들이는 돈 세입은 한 4조 8천억 달러에 불과하고 써야 될 돈은 6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인 1조 4천억 달러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부족분을 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정 적자를 봤다는 걸 의미합니다. 팬데믹이 들이닥친 2020년 미국 국채 순발행의 규모가 3조 1천억 달러였었고 2021년에는 2조 8천억 달러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 1조 7천억 달러 그리고 올해에는 미국의 순발행 규모가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국채시장에서 10년 이상의 중장기물 국채는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통에 이런 중장기물 국채는 조달이 어려워서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와서 단기 국채 위주로 발행을 늘리고 있습니다. 즉 중장기 국채가 갖는 위험 요인이 뭐냐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 국채일 경우에는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감내할 만큼 경미한 수치인데 이게 10년물, 20년물, 30년물이 되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국채 가격은 심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국채를 제외하고 장기 국채는 예전에는 국채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위험자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국채를 기업준비금으로 갖고 있다가 장기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통에 그 부도 위기가 나서 파산한 사례를 보셨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 국채는 변동성이 크고 금리 상승에 허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 국채를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장기 국채가 제대로 소화가 안 되니까 미국 정부도 이제는 트레저리 빌 위주로, 즉 1년 미만의 단기 국채 위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채라는 건 이렇게 만기가 빠르게 돌아오는 단기 국채를 발행하면 계속 롤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기존에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러한 장기 국채를 발행하던 걸 그 규모를 축소해서 올해 10년물 이상의 국채는 9천억 달러 정도 순발행을 할 겁니다. 반면에 1년 미만짜리 단기 국채는 1조 달러 정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 예상액이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이 미국의 회계연도는 아시다시피 1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끝나는 우리나라 회계연도하고는 틀리고 그들의 회계연도는 9월에 시작해서 이듬해 8월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이 2023년의 국채 발행액하고 2023년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예상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올해 그들의 국채 순발행은 1조 9천억 달러인데 반해서 2023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예상액은 1조 4천억 달러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1분기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 1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연간 재정적자 예상액이 1조 4천억 달러인데 그중에 이미 1조 1천억 달러의 적자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2023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미국 정부가 예상했던 1조 4조 달러를 훨씬 상회해서 이게 얼마나 불어날지 모르는 이런 위험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지난 14년간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재정 확대를 통해서 즉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달러 발행을 급증시켰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에 의한 본원 통화 발행액이 1조 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8, 9천억 달러 내외였었는데 이게 2022년에 이르러서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9조 달러만큼 즉 10배만큼 본원 통화 발행액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긴축을 통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거둬들임으로써 이 그래프 마지막에 보이는 것처럼 미국의 본원 통화 발행액을 줄여왔었는데 최근에 잠시 그 SVB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 4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확대했다가 다시 긴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뭐냐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잔고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 이후에 미국 재무부가 갖고 있던 현금이 1조 8천억 달러에 달했는데 지금은 미국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이 한 2천억 달러 조금 넘는 그러니까 굉장히 감소된 즉 현금 비축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이 현금은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까지 합쳐서 8월 중순쯤 되면 고갈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재무부가 돈이 한 푼도 없어진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여야 간에 6월 이내에 협상이 타결돼야 정부 부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협상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내년이 미국 대선인데 대선을 의식해서 지금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떤 정치적 이슈나 정치적 갈등을 유도하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화당은 바이든이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을 어떻게든지 힘을 좀 빼기 위해서 핵심 정책의 예산을 깎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는 그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경제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이게 정치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서 이것의 해결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결국 6월 이내에 타결을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미국이 국가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아마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 같은 게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형국에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이라도 시키면 그거는 또 핵폭탄급 위력을 지닌 미국 경제의 어떤 치명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푸어스는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 등급인 AA, 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금 같은 사태가 계속된다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이미 밝혔어요. 그리고 만약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탈달러화 현상이 심하게 들이닥치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탈달러화 현상에 힘을 더해주는 그런 형국이 될 겁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11년 8월에 S&P 신용평가 회사가 이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 지역은행들에 대한 신용평가도 강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역은행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돼서 은행 위기가 장기화가 되고 이러한 신용 강등 상태가 또 초래가 된다면 미국 주가도 떨어져서 세계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는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이나 미국 자체의 신용평가가 강등됐기 때문에 그 여파는 여러 군데에 파급될 거예요. 당연히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미국의 전반적인 신용 상태의 하강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통화 시스템 같은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지금 미국은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이 CDS가 뭐냐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그래서 신용 부도 스왑이에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부도가 날 확률이 얼만큼 올라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1년물 국채 같은 게 연초에 16bp였었는데 지금은 이게 80bp도 넘었다가 어제 보니까 한 지금 75bp 정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수치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지금의 상황을 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나타내는 지수가 이 CDS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저게 제대로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오늘 아침에 떠도는 그래프인데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니까 이거는 진위 여부가 불명해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그래프까지 떠돌 정도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예사롭지 않은 장단기 금리 역전 심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 가운데 줄 거져 있고 0 이하로 쓰인 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10년물짜리 장기국채하고 3개월물짜리 단기국채의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오히려 장기국채 수익률이 더 싸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장기국채의 금리가 더 낮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그 위에 반드시 이 회색 줄, 즉 경기 침체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지막에 보이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끝간데 없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굉장히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들이닥칠 경기 침체는 예전의 경기 침체보다 더 강하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가 금리가 연 3.4% 내입니다. 반면에 3개월물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연 5.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 바로 한 1.7% 정도 오히려 단기 국채의 수익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나 금리는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10년물 가격이 단기 국채보다 수익률이 작다는 의미는 이게 가격이 좀 왜곡된 이런 현상이 좀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장기 국채가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을 예년에 비해서 확 줄였습니다. 즉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으니까 단기 국채 쪽으로 공급을 늘리고 장기 국채는 공급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10년물 그 수익률이 단기 국채보다 적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맞이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장기 국채를 매도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는 무제한의 예금 보장 한도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기 국채를 담보로 맡기면 그들이 상가액보다도 더 높은 액면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장기 국채가 시장에 흘러나오는 거를 막았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개입으로 해서 지금 시장에 왜곡이 좀 생기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그래프는 인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했을 적에 시장의 비정상적인 작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이건 헤지펀드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헤지펀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투기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헤지펀드라는 이 이름 자체가 리스크 헤지드 펀드예요. 즉 그들은 리스크가 있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즉 헤지펀드가 봤을 적에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적에 그 비정상적인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10년물 국채 선물 시장의 매도 포지션이 즉 이걸 숏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 규모가 사상 최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헤지펀드도 미국의 10년물 국채는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이거는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뿐이 없다는데 베팅을 하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뿐이 없다는데 베팅을 하는 건 다시 얘기해서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오르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즉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베팅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국이 디폴트를 맞으면 금리는 치솟을 뿐이 없다고 그래서 디폴트에도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최근에 헤지펀드가 그 국채 선물에서 숏을 걸어놓은 게 역대 사상 최대예요. 이게 마지막에 보이는 이 브라운 색깔이 숏의 매도량이고 이 중간에 보이는 이런 하늘색은 이건 롱이 많을 때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숏의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지금 미국제 시장의 10년물 시장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매도에다 베팅을 걸었다는 얘기는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올라갈 수뿐이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미국채 금리 상승과 디폴트에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장기채 가격 상승에 두는 희망과는 반대되는 흐름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따른 국채 가격의 변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IEF, ETF와 같은 중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인 단기 국채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지금은 단기 국채만이 안전자산이에요. 지금 국채는 다 위험해. 중기도 장기도. 변동성이 크다는 건 이런 아마추어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월 10일 SVB 파산 이후에 5년물 국채 수익률이 쭉 하락을 해서 미국채 가격이 더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 국채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원래는 이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이 이게 국채 투자에 아주 좋은 적기가 아니냐. 즉 그 얘기는 바닥권이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이게 오르지 않겠느냐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위험이 닥치면은 아주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투자한테 권하는 거는 가능한 중장기 채권은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쳐다보지 말고 안전한 단기 국채 쪽에 투자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건 완전히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전문가들이 볼 적에는 그들은 이렇게 파동을 보면서 지금이 저점이다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 쫓아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인 단기 국채를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해 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변동성이 커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인플레이션은 그만큼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일까요? 예, 그건 그렇게 봐도 될 거예요. 미국 경제가 지금 힘들다 하면서도 경기 침체가 확 다가오지 않는 건 미국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이 즉 돈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그래프도 봤지만 미국 상업은행들의 총 예금액이 지금 한 17조 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대출 여력이 큰 거예요. 원래 경기 침체가 들이닥치려면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부족해서 기업에 돈을 빌려줄 여력이 없을 적에 경기 침체가 닥치는데 그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대출 여력은 풍부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지연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바라는 거는 오히려 경기 침체가 들이닥치면은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쓰는데 굉장히 좀 난감한 어떤 지경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은 잡에 경기 침체를 들이닥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피곤해. 차라리 긴축도 강하게 하고 경기 침체도 확 닥쳐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쉽게 잡히면 오히려 정상적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쓰고 정상적인 경제가 굴러갈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을 계속하는 과정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빨리 들이닥치지 않고 고용이나 이런 모든 상황이 좋게 들어가면 생각보다는 고통의 기간이 길어져요.